안녕하십니까. 창원 파테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독감에 대한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호흡기 감염이 굉장히 유행할 것이다. 심지어 5번까지 유행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월 14일 보도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운 나쁘면 5번도 걸린다는데 과연 맞을까? 동시유행은 진짜 심각할 것인가? 설 연휴가 진짜 고백이 될 것인가? 그리고 보시면 전문가들은 1, 2주 내에 독감은 정점을 찍을 것이라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다들 보도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 나쁘면 5번 더 걸린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없고요. 다음에 독감, 감염이 동시유행하는 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있었던 일이고요. 전문가들은 1, 2주 내에 독감 유행이 정점을 찍을 걸 보고 있지만 이미 정점을 찍었고요. 지금 환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 정말 조심스럽게 보도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거를 오히려 이런 거를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이게 서울과 한 병원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이 한 명의 보호자가 한 분 또는 두 분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이렇게 유행했던 거지 올해가 특별한 경우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KBS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독감이 너무 많고 폐렴 사망과 급증함으로써 화당장을 못 구했다고 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굉장히 발생 환자가 많다는 보도도 했고요. 자,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불안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하루에 수십 명의 독감 환자를 보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지만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보도를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역시 남아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RSV, 코로나는 잘 아실 거고, 이게 휴먼 메타 뉴먼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까지 복합 유행한다. 과연 맞을 거냐? 그러니까 8년 만에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가 아닌지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언론들은 중국 화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일단 의료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급격히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의료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중국 이야기고요. 한국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의료 접근성은 병원 가기 쉬운 거는 세계 1등이다. 그거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소아감염병 창궐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 담당 의사들 올해 소아감염병 증가할 것이다.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주장했던 것들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트리플 데믹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선제적 대응 전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거 나옵니다. 쿼드 데믹. 어마어마합니다. 예, 쿼드 데믹. 야, 이런 말, 4가지 이상의 호흡기 동시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쿼드 데믹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 급격히 줄었고요.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 모습입니다. 1월 15일 오후 3시경 모습 보시면 거의 환자가 없습니다. 이런 게 과연 환자가 많고 폭발적이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악과는 토요일날 오전
일월 오전만, 그리고 특히 평일날 같은 오전만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거지, 오후에는, 평일날 오후에는 이렇게 조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행이 거의 이제는 뭐 이제 소강 상태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수학과 오픈런 문제도 보면 저는 이게 언론이 만든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걸 일요일날 오전에 병원 가서 사진 찍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국민들은 아이가 아프면 이제 진료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새벽같이 나가서 기다리고 했던 그 불편함을 만들었던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는 제가 창원파태환병원에 30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토요일 날 제외하고 2009년도 신종플루 제외하고는 한 번도 오픈런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작년에 분명히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과장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걱정하는 6개의 그 호흡기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직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다만 문제되는 거는 지방과 시골 지역, 그 다음에 야간과 휴일이 문제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보면 역시 이 고위험군이 문제가 되는 건데, 보시면 역시 나이 많은 분들, 어린 아이들, 다음 임산부, 다음에 고도 비만, 다음에 면역 저하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위험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될 거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보니까 힘들어한다. 밤에 자다가 잠을 깨더라. 그리고 달래지지 않도록 부채더라. 어떠한 경우라도 증상의 강도, 빈도가 정되는 건 무조건 문제가 있더라. 3일 이상 연속 일어나면 반드시 검사를 해서 큰 병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특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꼭 해야 되고요. 근데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난 뒤에 집에 오면 괜찮다가 다시 또 아프고, 이건 연일 반복이 되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꼭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 면역을 증가시키는 데서 가장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많아지면 면역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과 음식과 운동, 이겁니다. 음식은 비가공식품을 먹고 다음에 한식을 많이 먹으면 도움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귀리를 추천하는데, 귀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귀리 안에 베타글루칸과 저항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면역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을 증가시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음식 좋은 거 하나 먹고 뭐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주 장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비타민을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증명된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성인들은 과도한 음주, 흡연은 피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다음에 성인들은 붉은색 고기를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제 면역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랄까요? 하나의 생활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 되는 방식은 뭐냐면 비만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2012년도에 72kg 나가다가 2022년도에는 65kg, 다음에 2025년에는 63kg,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노력을 많이 했죠. 이런 노력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께서는 약간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좀 하셔서, 이제는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몸을 좀 잘 다스릴 필요 있다. 그러면 고위험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을 해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몸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지만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인플루엔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플루엔자는 A형 2가지, B형 하나가 유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3가지 다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번의 인플루엔자 독감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번이 감염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행 양상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A와 B형의 임상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왜냐하면 A형과 B형의 독감은 독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는 젊고 건강한 사람, 고위험군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정상만 굉장히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사람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해열 진통제만으로도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은 항불알 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예측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년간 쭉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그래프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보이는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에 보면 2019년 5월까지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들어가는 이 5월까지 환자의 발생이 있었고요. 2022년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는 1년 내에 독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8년 만에 유행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만 이건 단기간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표본 감시 기간 체계에 조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요. 해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독감은 이렇게 짧은 기간 환자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행하는 것이 뭐 특별하다, 뭐 심각하다 아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의료 접근성, 병원 가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고, 그러면 인플루엔자 확산 이유는 뭐냐?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학동기 아이들한테 먼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들이 뭐냐? 아파도 학교는 가고 아파도 학원도 가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의해서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파가 잘 되는 것이고, 이런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조금 방역당국과 학교와 좀 소통을 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종 서류가 너무 많아요. 좀 간단하게 해서 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더 힘든 우리 학부모님들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뭔가 좀 체계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고 편하게 해줄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는데 제가 강의 또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연령층으로 퍼지는 것이 이 독감 유행 양상의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부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독감 환자에서 우리가 48시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온 양들을 보면 이 48시간 피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써야지만 바이러스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 보면 증상이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근데 48시간 지나고 나면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양들이 줄어서 나오기 때문에 증상도 굉장히 가볍게 떨어져서 48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지나고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 굳이 항불알 제제는 사용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만 고위험군들은 이 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지시한 대로 증상이 좋아져도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약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우리가 10월 달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죠? 지금 거의 한 3개월 지났으면 이 결과를 본다면 백신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신 정책이
다시 한번 이제 재고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림에 따르면 약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백신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백신을 10월달에 맞은 분들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이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맞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은 내 이때까지 한 번도 독감도 안 해봤고 이 감기원사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백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을 들었다 생각하시고 접종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바라 제제를 독감인데 사용해야 될 거냐?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고요. 이 항바라 제제를 쓰게 되면 증상 완화 효과 정도는 있지만 그것도 해열 진통제를 잘 복용하게 되면 이 문제도 역시 해결될 수 있고요. 역시 해열 진통제는 이 먹약보다 주사가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독감 걸려서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밤에 밤새도록 아프다가 병원 가 주사 맞고 나니까 너무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예. 근데 그게 우리가 항바라 제제 주사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해열 진통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대개 병원에 가면 아세트아미노펜,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명으로 타이레놀이 이게 주사제 나온 게 있거든요. 맞고 나면 너무 좋아져요. 예, 그래서 그게 마치 이 항바라 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거의 인상 보시면 완전히 뭐 진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얘가 1시간 후에 요 작은 주사를 하나 맞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플루엔자 치료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200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지켜왔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왜 온 국민들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 항바라 제제를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처럼 걱정하게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단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좀 새롭게 뭔가를 해주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치료의 가장 핵심은 환자를 가능한 빨리 편하게 해주자. 뭐냐? 해열제를 먹약도 써도 되는 것이지만 주사를 줘서 빨리 편하게 해주자. 보십시오. 한 30분, 1시간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먹약 먹고 링겔을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양제 맞춰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 고위험군은 역시 고위험군이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위험군은 증상이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생각되는데 검사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건 항바라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좀 관리를 좀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나머지 치료, 그러니까 기침 어떻게 할 거냐? 기침은 감기약 먹으면 되는 거고요. 항생제 당연히 필요 없고요. 사탕을 빨고 있으면 기침이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꿀물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열이 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독감 치료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이 살짝 나기 시작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체온 정도의 물에 반신욕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 아플 때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휴식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들 기침 좀 덜 하다고 대해서 애들 데리고 뭐 밖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특히 애들이 조금 나았다고 막 축구하고 이렇게 하다고 들어오게 되면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독감 걸리고 난 뒤에 조금 나을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 1시, 2시까지 안 자고 스마트폰하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폐렴이 과연 진짜 많을 거냐, 중증 폐렴이 많을 거냐, 이 우리나라 조사할 때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좀 그래프 복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구균과 타입 B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을 세계적 수준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균에 의한 감염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폐구균 같은 경우는 소화에서 중증 세균성 폐렴의 주요한 원인인데 이제는 거의 많이 볼 수가 없다. 1년에 10명 정도 발생하더라. 그래서 2차적 폐렴이 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런데 2차적 폐렴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과거에 비해서 열만 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과거에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살기가 좋아졌고 이런 상태가 좋아졌고 백신 접종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일반 아이들에서 진짜 중증 감염은 이제 거의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폐렴은 두 가지죠. 첫째는 인플루엔자 자체 폐렴인데 그거는 고위험군이면 오게 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면역인 사람들은 뭐 폐렴이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회복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이 많이 빨라서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2차 세균 폐렴은 소아청소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에 의해서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미리 항생제를 써서 이런 폐렴의 진행이나 다른 중증 감염 예방을 감염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균 폐렴은 역시 고위험군에도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빈도마저도, 고위험군에서 발생한 빈도마저도 우리가 소아에서 백신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65세 노인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접종하는 거는 지금부터 계속 접종을 계속 유지하면 좋고요. 다음 성인들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신다면 저는 폐구균 접종은 우리가 이제 다당질 백신이 아니라 단백질 결합 백신으로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해주는 것이 효도 백신이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폐렴이 있습니다. 이런 폐렴 같은 경우는 보면 바이러스 폐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제 환자인데 항생제 쓰지 않고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이제 이를 보면 병원에 가면 이런 PCR 검사를 많이, 호흡기 PCR 검사를 많이 하죠. 바이러스가 있고요, 세균이 있는데, 일단 세균증이 나오는 것들은 이거 원인균이 아닙니다. 원인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실 필요 없고요. 예외적으로 마이크로플라즈마는 나올 수가 있어서, 마이크로플라즈마는 뭐 내성균이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상재균이기 때문에, 상재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 PCR이라는 거는 핵산을 정폭해서 흔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 쪽은 잘 안 보셔도 되고요. 바이러스 보시면 이 검사 결과지 보면 4개의 바이러스 동시에 나왔는데 이러면 이 결과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흔적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과거 감염을 다 반영하는 것이라서 이거를 우리가 보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이 검사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쭉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환자에서 유의한 신호는 뭐냐? 호흡곤란. 어떤 경우에 열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고위험군. 제가 4개월 이하 영하로 말씀한 건 뭐냐면 RSV 같은 경우에는 RSV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4개월 이하의 영하에서 무혈성 폐렴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없는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를 드렸고요. 자, 마이크로플라즈 폐렴은 뭐냐면, 자, 이 환자를 보시면, 이 환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폐렴이 이렇게 있지만, 아이가 굉장히 상태가 좋지요. 보시면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걸 워킹 뉴모니아라고 합니다. 워킹 뉴모니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애가 폐렴은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애가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마이크로플라즈 폐렴은. 자, 그러면 마이크로 폐렴은 2011년도, 15년도, 19년도, 2023년에서 25년까지 계속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항생 내성률이 78.5%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항생 내성률이 높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를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생 내성이라는 거는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내성률이 78.5%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병원에서 전부 다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만 대부분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바꿔 조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은 시간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지는 겁니다. 예.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면 엑스레이 보면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거지만 아이 너무 멀쩡하다. 이게 이제 마크로플라즈마 T세럼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크로페렴은 그렇게 걱정할 병이 역시 아니라 것이고 이 마이크로플라즈마 페렴은 소아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인에서는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예후가 굉장히 좋더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마이크로플라즈마 페렴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하고 아이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이크로플라즈마 페렴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마이크로플라즈마와 이 독감, 인플루엔자와 동시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환자가 고위험군이 아니라 그러면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즈마 환자는 많이 발생했지만 예후는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십시오. 제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심하죠. 이 보게 되면 이 엑스레이에서 보면 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이게 마이크로플라즈마 페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감 환자도 그렇고 마이크로플라즈마 환자도 그렇고 약 한 80%는 입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독감 환자 같은 경우도 수백 명을 봤지만 제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입원을 거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00일에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조금 환자가 발생이 있었고 그 후에 조금씩 발생하다가 2023년 10월부터 대규모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뒤에도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2024년 7월까지는 이 검사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반 정도는 100일 환자가 아니었고 자 그런데 이 100일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2개월 이하의 그 아이들에서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이양을 하고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2011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100일의 사망자가 없다가 작년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2개월 아기가 100일을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빈도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준의 병원성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상은 가볍고 치료가 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12개월 이하의 어린 아기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100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고령자 특히 호흡기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감염이 되면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너무 과도하게 검사를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기침만 하면 100일에 검사해라. 기침만 하면 인플루엔자 검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교가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검사가 결국은 뭐냐? 국민 불안과 불안을 조장하고 다음에 이런 비용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적절하게 조절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이 기사 내용인데 보시면 이 100일에가 절반이 가짜라고 했던 이 제목은 뭐냐면 이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요. 다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100일에를 영어로 펄투시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글에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애들이 죽을 같이 막 기침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100일에는 이런 환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1년부터 사망자 발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기침 환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럼 이제 100일에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이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부터 성인의 100일에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여기서 이 환자들이 애들한테 전파시켜서 애들이 100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접촉하는 성인들이 접촉하는 게 좋고요. 성인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100일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는 거지만 그 중에 한 10몇 %에서 만성 기침이 빠지기 때문에 기침을 한두 달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1958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3회 접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한테 폐기균 접종할 거 말씀을 드렸고요. 100일에 포함이 된 TDAP 백신을 우리가 접종을 권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히 산모들, 임신 말기에 있는 산모들 꼭 하셔야 되고요. 노인들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위험군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자는 거고, 이미 우리나라에 다 토착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감될 수 있거든요. 역시 고위험군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두 개 동시에 감돼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열만 좀 더 나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RSV는 뭐냐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3월 사이 유행하는 거지만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보면 감기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아에서는 이 모세기한증과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5세 이하에 많다고 되어 있고요. 성인들은 얼마 될지는 우리나라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노인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들을 위한, 이런 고위험군을 위한 RSV 백신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데이터조차도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논문이 있지만 그 논문들을 일부의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신생아는 이 RSV 감염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호흡이 발생해서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폐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RSV에 감염이 돼서 폐렴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는 굉장히 낮더라. 그러면 뭘 주의할 거냐? 신생아와 접촉하는 분들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아이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손자가 귀엽고 좋아도 본인이 아프면 아이들하고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인플루엔자 이제 걸려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이제 힘들어하면 되게 맞벌이 같으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맡기게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그렇게 조심을 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메터니오 바이러스, 이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역대급으로 보면 이 보라색 보면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는 입원 환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보면 법도 좀 한계가 좀 있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건데, 이 환자가 많지 않거든요. 이 보시면 대부분 경증이지만 심한 경우는 소아들한테서 세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등의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유모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증이고요. 드물게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를 위험하다? 아니죠. 특히나 이거는 성인들 걸리게 되면 대부분 경증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안 된다. 물론 성인이라도 그때 말씀드리지만 RSV도 마찬가지고 100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고위험군한테는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이거 나쁠 것이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평상시에 개인의 위생이라든지 사람 접촉이라든지 실내 공간의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위험군이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병원 일찍 가신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이가 아파도 큰 병이 많이 없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많은 약을 먹이지 말자는 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근데 다만 저 같은 의사들, 이 소아과 의사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환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지 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중환자 진료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아까 언론에 쭉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수준은 우리가 예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예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 오는 내용들 쭉 보고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감에 걸렸는데 아직 가래와 기침 많이 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독감은요, 물론 기침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독감은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활동을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탕, 꿀물, 반신욕, 그렇게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께서 독감은 소아에서는 치명률이 낮을까? 독감은요, 소아든 성인이든 고위험군이 아니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독감은 옛날에 한국에 보시면 독감은 옛날에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고, 여러분 특히 여기 어르신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해열제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아이는 부채고 밤새 잠을 못 잤던 그 시절, 그게 독감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아이들 과연 그렇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재밌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그 소아청소년들의 그 사망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미국이 인구를 보정하더라도 40배가 많았어요. 40배가.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그러니까 죽은 사망했던 미국 아이들 분석해 보니까 원인 중에 1번이 뭐였냐면 비만이었습니다. 예, 한국의 비만과 미국의 비만은 조금 틀리거든요. 미국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비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들 먹거리 조절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더라. 그래서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접종했을 때 다시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2번 접종해서는 뭐 문제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걸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독감 걸리셨는데 폐렴 되실까 걱정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 연세 많으시니까요. 우리가 이게 다당질 백신이라고 국가에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백신 말고 폐구균 백신 중에 단백질 결합 백신이 있습니다. 소아들 맞는 백신. 그 백신을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균은 우리가 결핵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핵은 환자하고 접촉이 하게 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접촉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과거에는 잠복결핵, 그러니까 소아에 발생 잠복결핵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핵이 많이 생겼고 그 결핵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결핵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결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세안도님께서 뭘 하느냐,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환자의 발생이 많고, 한다라면 이 겨울철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예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이지, 특별하게 환자가 많고 위기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위험군은 역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아들은 열이 나도 고위험군이 아니라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일의 백신, 그러니까 100일에 들어있는 백신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TDAP 백신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품명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맞는 게 좋고요. 특히 성인들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폐렴 백신을 갖다가 우리가 65세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접종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부 무료하다 보니까 유료로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 보이고 와 이게 진짜 해야 될 거냐 생각되는 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이 국가 접종에 넣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직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감염병에 대해서 크게 유행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실제로 폐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위험군은 어쨌든 고위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의료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료 접근성은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저희 같은 시니어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합리적으로 우리 의사들도 이해가 되고 국민들 이해가 되는 그 상황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감염병이 준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불행한 일은 아마 적게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일부에서 많은 주장하는 이런 호흡기의 질환의 발생 때문에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위험군은 고위험군이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뭘 해야 할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규칙적인 생활과 착한 음식. 착한 음식이 뭐예요? 비가공식품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식입니다. 한식. 외식, 우리가 서양 음식보다 한식이 훨씬 낫고요. 발효 음식이 훨씬 낫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연세가 들일수록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해도 나쁠 게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이런 건강한 음식과 운동은 이 퇴행성 뇌질환도 그러니까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춥다고 해서 계실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좀 운동을 해서 이 몸을 평시에 가꾸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귀리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리는 우리가 베타글루칸과 장成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 저도 역시 귀리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백신 접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성인들도 이제 이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백신 말고 또 예를 들면 대상포진 백신도 할 수만 있다라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제 가셔서
그러니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판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린다고 하면, 자, 독감이든 뭐든 간에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치료, 환자를 빨리 편하게 해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를 편하게 하는 치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열나고 몸이 아플 때는 이 통증을 그 열나는 걸 해결하는 이 치료제의 조기 사용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겨울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호흡기 감염 환자도 많다고 하지만, 오늘 쭉 말씀을 드린 대로 호흡기 감염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중한 상태가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아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몸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이 걱정되는 겨울에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